나 정말 이상해. 숨이 막혀.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이건 수면제입니다. 누가 이런 걸 드린 거죠? 며느리가 매일 챙겨줬습니다. 말순이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 손에는 약봉지를 쥐고 있다.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이 드러나는 충격의 이야기.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매번 놓치기 아까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원주택의 마당에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평화로운 오후, 말순은 김치독 뚜껑을 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런 건 직접 담가야지. 시장 김치가 어디 밥 반찬이 되냐. 목소리에는 75세월이 쌓아 올린 고집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손맛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 노련한 주부의 신념이었죠. 말순에게는 음식 하나라도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확고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선영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시간 날 때 담가드릴게요.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잔소리, 내가 하녀야 뭐야. 4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답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유롭게 살았는데 시집 와서는 매일이 지적질과 잔소리의 연속이었거든요. 선영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째려보았습니다. 저 고집스러운 등판, 늘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태도, 며느리를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특히 음식 솜씨나 집안일에 대해서는 어떤 칭찬도 해본 적이 없었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옛날 며느리들은 이런 건 기본이었어 하는 식의 비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나날이 계속되다 보니 선영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쌓여만 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준호가 신문을 펼쳐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벌어지는 신경전을 모르는 척하며 중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해. 준호의 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거나 아내의 편에 서기보다는 문제 자체를 외면하는 것이었죠.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의 복잡한 갈등에는 관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호의 태도는 오히려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말수는 아들이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서운해했고 선영은 남편이 시어머니의 횡포를 묵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평화를 원했지만 실제로는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아들이자 남편이 무책임하게 회피만 하고 있었던 거죠. 말순의 일상은 규칙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 세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자신만의 원칙과 방식이 있었고 그것을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맛이 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하는 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말순 입장에서는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를 전수해주는 것이었지만 선영에게는 참기 힘든 간섭이었습니다. 특히 음식에 관해서는 말순의 고집이 유난했습니다. 김치는 반드시 직접 담가야 하고 국물은 멸치로 우려내야 하며 밑반찬도 계절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는 식이었죠. 시장에서 사온 반찬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편한 것만 찾으려 든다는 말을 자주 했고 이런 말들이 선영에게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선영은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요리책을 보고 전통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하는 방식을 관찰하며 배우려고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면 이게 뭐냐는 핀잔이 돌아왔고 똑같이 해도 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라왔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긴장감은 계속되었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선영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무는 그렇게 써는 게 아니야. 간장은 너무 많이 넣었네. 불 조절을 제대로 해야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선영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말순과 선영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말수는 며느리가 자신의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꼈고 선영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깊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 3명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요리 솜씨에 대해 불만이 있었고 선영은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지쳐 있었으며 준호는 이런 분위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국물이 좀 짜네. 말순의 한마디에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였는데 또다시 지적을 받으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말로 대꾸할 수는 없었죠.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예의가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중재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끝나갈 무렵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각 다른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를 더 엄하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선영은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하는 마음을, 준호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계속 침묵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전원주택의 저녁이었지만 사실은 이미 깨진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각자의 방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고 그 속에서 갈등은 조금씩 더 깊어져 갈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져 갔습니다. 말수는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했는데 이것마저도 갈등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약 봉지 잘 챙겨놨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확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에 대한 신뢰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약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길까봐 걱정되는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의존해 본 적 없던 말순에게는 이런 상황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꼬박꼬박 챙겨드리죠. 선영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약 하나 챙기는 것도 의심받아야 하는 현실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가 전혀 모르는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약사에게 받은 원래 약 봉지와는 달리 선영은 몰래 다른 알약으로 바꿔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선영이 동네 약국에 갔을 때 약사가 실수로 다른 환자의 처방전과 바뀐 약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섞인 약이었는데 집에 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평소 같으면 바로 약국에 가서 바꿔달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선영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던 것입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이런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도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계속되자
선영은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약 대신 수면제를 넣은 봉지를 건넨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조금 조용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저 잠시 동안만 얌전해지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선영은 약을 바꿔치기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잔소리와 간섭에 지친 마음이 더 컸죠. 하루 이틀만 조용하면 좋겠어. 그럼 나도 숨을 쉴 수 있을 텐데. 선영은 자신을 합리화하며 위험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잠들고 낮에도 조용히 있는 모습을 보니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말순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빠지고 잦은 졸음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했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계속되었죠. 처음에는 환절기 감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맨날 졸리지?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순은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말순에게는 이런 변화가 당황스러웠습니다. 75년을 살면서 큰 병 한 번 알아본 적 없던 자신이 갑자기 이렇게 무기력해지다니. 마당에 나가 꽃에 물을 주던 일상도 힘들어졌고 김치를 담그려고 해도 중간에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머리가 맑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또렷했던 정신이 자꾸만 흐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선영은 시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조용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벌인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예상보다 많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다시 매일 잔소리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말순의 속마음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준다지만 어째서 점점 더 약해지는 걸까?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데도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약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병이 생긴 것일까요? 여러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까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집안일에 무관심했는데 요즘은 회사 일이 더욱 바빠져서 집에 있는 시간조차 줄어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예전보다 조용하다는 것 정도만 느꼈을 뿐 그것이 건강상 문제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이 줄어든 것 같아서 안도하고 있었죠. 집안이 평화로워져서 다행이야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준호의 이런 무관심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의 건강을 챙겨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집안의 변화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평소보다 식사량이 줄었다거나 말수가 적어졌다거나 하는 변화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시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더 많은 일을 할게요. 표면적으로는 효부의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집안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약해진 틈을 타서 말입니다. 이제는 음식 준비부터 집안 정리까지 모든 일을 선영이 주도했고 말수는 그저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하는 일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며칠 지나니 습관이 되어버렸죠.
아침 약, 저녁 약을 챙겨드릴 때마다 선영은 원래 약 대신 수면제를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남편 준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아, 나 요즘 약 먹고 나면 너무 졸린데 괜찮은 걸까? 목소리에는 걱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 거예요. 약이 좀 강할 수도 있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꼭 드셔야 해요. 선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말순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집안의 일상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안일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요리 솜씨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몸이 불편해지면서 예민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약을 먹은 후 깊게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해가 이미 높이 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선영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말순이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선영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미역국은 참기름을 먼저 두르고 미역을 볶아야 제맛이 나는 거지. 선영은 시어머니의 지적을 들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이 아프다면서도 여전히 간섭은 계속하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런 건 직접 해봐야 배우는 거야. 책으로만 보면 뭘 알겠어. 말순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지만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가르치려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것이 역력했죠. 선영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말순의 지적은 이어졌습니다. 이 반찬은 뭐야? 간이 너무 세네. 옛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입맛을 먼저 생각했는데 평생 해온 잔소리였지만 오늘따라 선영의 귀에는 더욱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약해진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것이 못마땅했거든요. 넌 반찬 하나를 해도 정성이 없어. 옛날 며느리들은 말이야. 말순의 말이 계속되자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부엌칼을 도마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옛날이 좋으시면 옛날로 돌아가시죠. 말순은 며느리의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졌죠. 지금까지는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전현이 날 무시하는구나. 말순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뭐라고 했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큰 소리로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어머니. 혼자 말하신 거 아닌가요?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가 자신을 우습게 본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반면 선영은 시어머니가 약해진 것을 보고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 준비 시간이 되자 말수는 억지로 부엌에 나와서 선영의 요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칼질하면 안 되지.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불 조절도 제대로 못하네 하며 하나하나 지적했지만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권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없는 푸념에 가까웠죠. 선영도 더 이상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하시죠. 제가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드시니까. 목소리에는 짜증과 반항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속으로만 사겼던 불만을 이제는 대놓고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이,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법이 있나? 말순의 항의도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호통을 쳤을 텐데 지금은 그럴 기운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선영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옛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말씀을 법처럼 받들었어. 그런데 넌 뭐야? 결혼해서 들어온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 집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말순이 계속 과거를 들먹이며 비교하자 선영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맨날 과거 얘기만 하세요? 지금은 옛날이 아니라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죠. 말수는 이런 며느리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달라진 것은 맞는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했고 선영은 더 이상 억압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고 오직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수는 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와의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 더 컸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웠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며느리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조용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대놓고 반항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준호가 퇴근했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이런 상황을 깊이 파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조용히 밥이나 먹자. 서로의 불만이 쌓이며 고부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음식이나 집안일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말순과 선영은 서로 말을 섞지 않은 채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말순은 어제의 일로 인해 며느리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진 상태였고 선영은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이 언니 안 계세요?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옆집에 사는 박순자였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제일 빠른 아주머니로 유명한 분이었죠. 말순은 몸이 무거웠지만 억지로 일어나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 순자야. 무슨 일이야?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요즘 몸이 안 좋다던데 괜찮아? 두 사람은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말순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네. 많이 힘들어? 응, 요즘 몸이 영 말을 안 들어.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말순과 오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말순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활기차고 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언니,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며느리하고는 어때? 순자의 질문에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 내부의 일을 남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며느리 분을 며칠 전에 봤는데,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험 설계사랑 같이 다니는 걸 봤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혹시 언니 명의로 보험 든 거 아냐? 순자의 말에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이라고?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보험을 들었다는 것일까요? 그것도 자신이 모르게 말입니다. 언니, 요즘 며느리들 중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더라고. 시어머니 명의로 보험을 들어두고 나중에. 순자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말수는 경악했습니다. 며느리의 효심이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도, 약을 챙겨주는 것도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던 건 아닐까요? 순자의 말을 들으니 며느리의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정말 확실해? 내가 직접 봤어. 카페에서 서류 같은 것도 주고받더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말순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왔는데 결국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눈물이 고였지만 순자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알려줘서. 언니 조심해.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 순자가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최근 행동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약을 챙겨주는 것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말수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얘야, 혹시 내 아내가 내 이름으로 보험 같은 거 들진 않았니? 말순의 질문에 준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또 괜한 오해 좀 그만하세요. 선영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준호의 반응은 말순이 예상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아내 편만 들었거든요. 아들아,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이웃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머니,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선영이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준호의 말에는 어머니를 달래려는 기색보다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말수는 벽처럼 닫힌 아들의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가족 중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네.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선영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불안해졌죠. 하지만 다행히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안도했습니다. 남편만 내 편에 서면 괜찮아. 시어머니 혼자서는 어쩔 수 없을 거야.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선영은 시어머니가 혹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걱정했으며
준호는 이런 분위기 자체를 불편해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세 사람이지만 마음은 모두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선영이 습관적으로 약 봉지를 가져왔을 때 말수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이 약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의심을 표현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말순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죠. 만약 며느리가 정말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의심한다는 것을 들키는 것도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말수는 조용히 약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분명했고 순자의 증언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말순의 몸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하루 종일 비몽사몽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즐겨하던 마당 가꾸기는 엄두도 낼 수 없었고 식사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워졌죠. 하지만 선영은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약 봉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셔야죠. 몸이 더 안 좋아지시면 어떻게 해요? 이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영은 평소보다 더 큰 약 봉지를 들고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이거 드셔야 해요. 병원에서 특별히 처방해 주신 보약이에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보약이라고? 언제 병원에 갔었나? 말순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간 기억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대신 가서 받아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니 증상을 듣고 특별히 처방해 주셨어요. 선영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말수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병원까지 다녀왔다는 말에 말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맙구나, 선영아.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하다. 말수는 약 봉지를 받아들고 안에 들어있는 약들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평소보다 알약의 개수가 많았고 크기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보약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말수는 물과 함께 약을 모두 삼켰습니다. 선영은 시어머니가 약을 다 먹는 것을 확인한 후 빈 그릇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약은 효과가 좀 강할 수 있어요. 혹시 어지러우시면 빨리 누우세요.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수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왔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도 빠르게 뛰었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죠. 선영아, 나 좀 이상해. 약 먹고 나니 너무 어지러워.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보약이 좀 강해서 그런 거예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선영의 대답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을 직접 바라보지 않으려는 듯 했죠. 말순은 점점 더 심해지는 증상에 불안해하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침대에 누운 말순은 숨이 막히는 듯한 극심한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천장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았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 겪는 것이었거든요. 평소 약을 먹었을 때의 졸음이나 무기력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하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들었죠. 선영아, 119에 전화해줘. 나 정말 이상해. 말순이 간신히 소리쳤지만 선영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말순은 혼자 남겨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 며느리가 자신을 홀로 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순의 귀에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고 말순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독을 먹인 것입니다. 그동안의 약도 모두 가짜였고 오늘은 아예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었죠. 말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고 있던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충격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말순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먹은 약 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만약 자신이 죽더라도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손에 약 봉지를 움켜쥔 채로 말순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선영이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미 끝난 것일까요? 문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면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수도 있었거든요. 이때 준호가 회식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세요? 준호의 물음에 선영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몸이 안 좋으셔서 일찍 주무세요. 그래요? 내일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겠네. 준호는 술 기운에 대충 대답하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혼자 거실에 남아 밤을 새웠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면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는 연극을 해야 했습니다. 자연사로 위장하는 것이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다가오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선영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까이 다가가 숨소리를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순의 손에 뭔가 쥐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준 약 봉지였습니다. 선영은 급하게 약 봉지를 빼내려고 했습니다. 이 증거가 남아있으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순은 죽어가면서도 그 약 봉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숨보다 그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선영이 약 봉지를 빼내려고 애쓰는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이 언니 계세요? 옆집에 사는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이런 새벽 시간에 누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새벽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서 걱정돼서 왔어요. 순자는 대문을 두드리며 계속 불렀습니다. 선영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어야 했습니다. 너무 오래 응답하지 않으면
더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아, 순자 이모.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선영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세요. 어젯밤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일찍 주무셨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창백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잠깐 안부나 물어볼게. 순자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선영은 급하게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깊게 주무시고 계셔서 깨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새벽부터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냥 갈 수는 없어. 순자는 고집스럽게 말하며 말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가 방문을 열어보니 말순이 침대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말순이 언니. 순자는 급히 말순에게 달려가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숨은 쉬고 있었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빨리 119에 신고해야 해. 순자가 소리치자 선영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 동안 순자는 말순의 손에 쥐어진 약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약을 이렇게 꽉 쥐고 있지? 순자가 약 봉지를 빼내려 하자 선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냥 평소에 드시던 약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선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말순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순자는 약 봉지를 챙겨 함께 병원으로 따라갔습니다. 선영도 어쩔 수 없이 동행해야 했습니다. 혼자 집에 남아있으면 더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준호는 술에 취해 깊게 잠들어 있어서 이 모든 소동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순의 상태를 점검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독성 물질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순자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거든요. 의사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순자는 말순이 쥐고 있던 약 봉지를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환자분이 이걸 꽉 쥐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 같아서요. 의사는 약 봉지를 받아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처방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분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선영은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약 성분이 분석되면 모든 것이 들통날 것이 뻔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순자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의료진들도 이미 의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혈액에서 강력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일반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면제라고요? 그럼 누군가 일부러 먹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때 동네 약사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순자가 급히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이 약 봉지 좀 봐주세요. 말순이 언니가 드시던 약이 맞나요? 약사는 약 봉지를 살펴본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조제해드린 약이 아닙니다.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완전히 다르네요. 약사의 증언에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말순이 복용하던 약이 바뀌어 있었고 그것이 중독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선영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영 씨, 혹시 어머니 약을 바꾼 적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약국에서 받은 대로 드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선영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약사가 직접 증언했는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의료진들도 점점 선영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을 파악한 후 선영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시어머니가 복용하시던 약을 누가 관리했나요? 경찰의 질문에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챙겨드렸어요. 하지만 정말 약국에서 받은 대로만 드린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이런 약을 드리기 시작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몇 주 전부터인 것 같은데. 선영의 대답은 점점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약국에서 받은 대로 드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꾸었거든요. 경찰도 이런 모순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인,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거든요. 이때 말순이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흐릿한 상태였지만 주변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챙겨줬습니다. 말순의 증언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선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혼란스러우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이런 누명을 씌우시다니요. 선영 씨, 진정하세요. 모든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순자가 말했지만 선영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무슨 증거요? 약사가 실수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나이가 드셔서 기억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고요. 선영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선영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더 많은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보험 설계사와의 만남, 인터넷 검색 기록, 약국에서의 구매 내역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부정했지만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말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의식도 또렷해졌고 몸의 독성도 많이 빠진 상태였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믿고 있던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선영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준호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선영은 여전히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원래 몸이 안 좋으셨던 거잖아요. 하지만 증거들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는 수면제의 치사량에 대한 검색이 발견되었고 약국 구매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선영이 말순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모두 선영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보험금도 상당한 액수였죠. 경찰은 이 모든 증거를 선영에게 제시했지만 선영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보험은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 든 거예요. 제가 수익자인 건 남편이 동의했으니까요. 하지만 선영의 변명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특히 약사의 증언과 말순이 쥐고 있던 약 봉지에서 나온 성분 분석 결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이 수면제는 일반 의료진이 처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사관의 말에 선영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조사 끝에 선영의 공범도 밝혀졌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선영과 함께 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안 좋다는 점을 이용해 자연사로 위장하려 했던 것이죠. 보험 설계사도 체포되면서 선영의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선영 씨,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범자가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수사관의 말에 선영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죠. 그 사람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 뿐이라고요. 선영의 말에서 처음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낌새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모든 증거가 확실해지자 선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자백은 하지 않고 있었죠. 제가 설사 그런 일을 했다고 해도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선영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저를 무시하고 인격 모독을 했잖아요. 모든 증거가 드러난 후 선영은 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와서 말순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허락하에 말순과 마지막 대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경찰관의 동행하에 이루어지는 면담이었죠. 선영은 수갑을 찬 채로 말순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선영은 말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차가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아, 이제 와서 눈물이 무슨 소용이니?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절 존중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늘 무시만 하셨어요. 선영은 울부짖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려 드는 법이 어디 있니? 선영의 울부짖음 속에서 말순은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자신이 며느리를 존중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죠. 맞다. 나도 잘못했다. 말순은 처음으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을 땐 진짜 딸처럼 아꼈는데 언제부터인가 가르치기만 급했구나. 너를 존중하지 못했어. 말순의 고백에 선영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택한 길은 돌이킬 수 없다.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사람의 목숨 위에 세운 행복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선영의 사과는 진심이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말순은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더라. 존중이 있어야 산다는 걸 우리 둘 다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면담이 끝나고 선영은 다시 경찰에게 인계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증거와 정황, 그리고 공범의 자백까지 더해져서 선영은 완전히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거든요. 말순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자백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병실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아내만 믿고 어머니 말씀을 외면했어요. 말순은 아들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욕심이 눈을 가리기도 한다. 그러나 후회 속에서라도 진심을 배우면 된다. 며칠 후 말순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야 할 가족이 서로를 해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았고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 설계사도 함께 처벌받았죠. 법정에서 선영은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준호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순이 살던 전원주택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화분들이 새롭게 심어져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가족 간의 대화였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인 잔소리나 무관심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말순은 선영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반대했지만 말순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한 번은 만나봐야겠어. 그래야 마음이 정리될 것 같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선영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살도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져 있었죠. 무엇보다 예전의 반항적인 눈빛이 사라지고 깊은 후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영은 말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차분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아,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나도 너를 존중하지 못했던 것은 미안하다. 말순의 말에 선영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는 없었는데,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을 때는 진짜 딸처럼 아꼈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가르치는 것만 급해하고 너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못했구나. 말순의 고백에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미움만 키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뒤늦은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영아, 여기서 진심으로 뉘우치며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나도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며 살겠다. 말순의 말에 선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여기서 제대로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겠어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말순은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순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선영이를 만나고 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오히려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 우리 모두 잘못했구나. 말순의 말에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중간에서 제 역할을 못했어요.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지 말자. 이미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 말순의 말에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와 함께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순자는 말순을 자주 찾아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힘들었겠어.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고마워, 순자야. 내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동네 약사도 가끔 안부를 물으러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약 봉지 대신 웃음을 드셔야 합니다. 몇 달 후 선영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을 도우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나오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말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선영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말순과 준호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 아들아. 가족은 서로를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를 무너뜨렸구나. 나도 너희를 너무 옥죄었지. 말순의 고백에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말순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 다르지. 시대가 변한 거니까 그것도 이해해야겠어. 예전 같으면 무조건 과거 방식만 고집했을 텐데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수는 마당의 김치독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더라. 존중이 있어야 산다. 갈등의 흔적은 깊게 남았지만 진실을 마주한 뒤에야 비로소 화해의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내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고향, 살고 계신 동네, 혹은 지금 무엇을 하며 영상을 시청하시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마음 담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